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상권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여기 이제 사이다 경제 이 부티풀 유튜브처럼 투자연금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투자를 통한 연금 자산의 증식 이런 것들을 위한 투자 콘텐츠, 그다음에 노후 준비에서는 이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인간관계라든가 가족관계, 그다음에 수명, 건강 장수, 그다음에 심리학적 측면 이런 것들도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시황이나 종목 선택에 대해서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제가 또 알지도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연금에 초점을 맞춰서 연금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아이디어 몇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 심리학 책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사례지만 잼을 고르는 슈퍼마켓에서 그런 실험 예들이 나오는데, 다양한 잼 한 30개 주면은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잼을 잘 고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복잡해지면 인간이란 존재가 선택을 잘 못합니다. 더 망설이고. 그러니까 슈퍼마켓 입장에서는 판매량이 떨어진 거죠. 그랬더니 핵심적인 잼 몇 개 확 줄여놨더니 오히려 잘 고르고 판매량도 늘어났다, 이런 실험들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가 투자에서도 본성에 맞게, 본질에 맞게 핵심적인 키워드를 몇 가지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연금에 관련돼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 자산은 굉장히 장기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금 저축 계좌를 가입을 하시던 퇴직연금 계좌 중에서 DC형 같은 걸 가입하셔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동안은 찾을 수 없고 또 55세 전까지 찾을 수가 없어요. 얘가 이런 것들은 이제 결박된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결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운용을 해야 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연금과 같은 자산에서 핵심적인 우리가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타이밍보다 타임이 훨씬 중요하다. 기간이. 요즘 같은 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분도 계시겠지만,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어떤 전문가가 오든 누가 와든 똑같습니다. 그냥 확률이 50대 50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베팅을 전 재산을 하시게 되면 안 되죠. 왜? 확률이 50%밖에 안 되니까 이게 아니면 도거든요. 이런 게임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장기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길게 보면,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런 것들이 빠지고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저도 이제 제 계좌가 이제 많이 요즘 줄어들어 있는데 확인하면 고통스럽죠, 그게.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추스리려고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연금 자산 같은 경우는 장기 자산이구나라는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저희 센터에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물론 과거의 데이터들이 좀 많이 해보고, 저희 센터뿐만이 아니라 많은 미국에서도 이런 주요 리서치 기관들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S&P 500 기준이죠. S&P 500 기준이고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적립식으로 하거든요. 여러분도 연금저축 계좌라든가 이런 IRP라든가 이런 것들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물론 이제 저처럼 50대 후반이 돼서 인출해야 되시는 분들은 상황이 다르지만 투자 기간이 짧아도 5년, 길게 20년 이상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적립식을 해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 S&P 500이든 코스피 200이든 20년 이상 적립식으로 하면 단 한 해도 한 번도 마이너스가 없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엄청난 이벤트가 존재하죠. 9.11 테러도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이런 엄청난 이벤트가 존재하더라도 20년 이상 시장에 머물면서 적립식으로 지수 같은 것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수라는 것 자체는 시장 자체에 투자한다는 의미거든요. 하게 되면 거의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이렇게 100% 주식에 적립식을 할 수 없죠. 이런 분들은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죠. 현금 비중 일정 정도 가져가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기간이 10년 이상 남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확률이 한 80% 이상 됩니다. 플러스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더라도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이 얼마인가,
목적지가 아직 많이 남으셨으면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인 존 보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항로를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훨씬 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폭락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뭐 폭락장이 오기 전에 뭐 선견 지명이 있으시고 좀 능력이 있으셔서 또 분석 능력이 뛰어나셔서 현금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표현하는 말로 폭락장이 오면 그냥 부러집니다. 두들겨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들겨 맞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두들겨 맞을 때 가장 최악의 결과를 낳는 것이 길게 놓고 보면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공포심에 돌려서 도망가거나, 두 번째가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되는 거죠. 탈출해야 되는 건데, 전자는 사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뭐 내 돈으로 한 거니까. 근데 두 번째, 레버리지를 많이 쓰신 분들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연금자산 같은 경우 레버리지 쓸 수 없지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원래 불확실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레버리지를 쓴다, 뭐 2배 정도 썼다, 자기 자산에,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을 2배로 늘리는 겁니다. 원래 불확실한데 불확실성을 2배로 늘리면 정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이 폭락장에서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 강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 살면서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투자 잘하시는 분들도 흔히 하는 말로 매우 후달려 합니다.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의 특징이 뭐냐, 일단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주식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내 인생을 잡아먹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런 우리 근본적인 문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과도한 레버리지의 위험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은 도망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면, 이건 미국의 이제 JP 모건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2005년도부터 2024년까지 20년 동안 S&P 500에 투자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20년 동안 S&P 500에 $10,000를 놓고 한 번도 안 팔았으면 71,750달러, 약 $70,000 정도가 됩니다. 7배가 조금 넘는 거죠. 연평균 수익률은 연 14.4% 정도 나옵니다. 뭐 시장 수익률이죠,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20년 동안. 근데 20년 동안 수익률을 가장 좋았던 10일, 열흘 동안 만약에 내가 시장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10일을 내가 놓치는 겁니다. 놓치면 32,871달러, 연평균 6.1%로 쪼그라듭니다. 근데 만약에 10일이 아니라 가장 좋았던 60일을 놓치면 원금도 안 됩니다. 4,712달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시장이 가장 좋았던 60일을 내가 시장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2005년도부터 2024년까지 S&P 500이 7배 올랐더라도, 지수가 7배 올랐어도 여러분들의 재산은 반토막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럼 20년 동안에 60일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레포트 분석에 의하면 가장 좋았던 10일 중에 7일이 가장 나빴던 10일부터 2주 안에 나온 겁니다. 20년 동안에 가장 나빴던 시기 10일, 나빴던 10일 중에 그 중에 2주 안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7번 중에 7번이 나왔다는 겁니다. 즉 최악의 순간에 가장 높은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 수익이 나는 구간들을 잘게 쪼개서 보면 그 대세 상승장에서 계속 오르는 시기의 수익률보다 최바닥에서 반등할 때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권시장의 장기 분석 이론을 증명한 제레미 시겔 교수가 이제 배당주의 재투자 같은 개념들을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왜 배당을 재투자하게 되면 이 복리가 가속화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바닥일 때 못 맞추잖아요. 근데 이때도 배당을 주는 주식이 있으면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싸게 사는 효과가 있고 주가도 오르고
더 싸게 사고 또 실적도 좋아진 배당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이 가속화되는 복리의 가속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뭐냐면은 최악의 날과 최고의 날은 붙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악일 때 도망가면 수익률이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도 도망가더라도 다 도망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빠른 행동을 사람들은 굉장히 원합니다. 누가 절묘하게 팔고 나갔어. 지금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데 사실은 이런 폭락장에서는 빠른 행동보다 느린 행동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도 그걸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인류 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주가가 좋을 때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더 열심히 하는 시기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을 때는 내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전에 고점에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거든요. 고점에서 지금 수익률에서 지금 빠진 거 보게 되면 한숨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꽤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그 생각을 좀 접으시고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접으시고 지금을 출발점으로 삼으셔야 돼요. 과거의 고점이었던 것은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읽는 책 중에 그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의 책인데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삶이 비참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읽고서 저는 굉장히 많은 위안을 얻었는데 다시 과거의 고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시점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계기로 삼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그 기준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게 이제 흔히 얘기로 적정생활비 개념인데 부부가 둘이 이제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쓰는 생활비가 한 270만 원대 거의 300만 원 조금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가 뭐냐면 퇴직한 어르신들 인터뷰하는 유튜버가 우리나라에 한 두세 개 있어요. 저 그거 열심히 보거든요. 왜냐면 제 일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조사할 수도 없잖아요. 조사하면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당사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화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가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유튜브를 열심히 보는데 그분들 얘기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300만 원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300만 원인데 10년 지나고 나면 더 늘어나 있겠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주거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앞으로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주거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주거 비용의 증가는 단순히 그것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세금뿐만 아니라 건보료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 있죠. 어디에 살 것이냐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자기 인생 가치관이죠.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요즘 관심 있는 주제기도 하고 정체성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한번 자기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직업적 정체성을 자아 정체성과 일치시킵니다.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너는 뭐야? 너의 정체성 뭐야? 저는 미래에셋증권의 이상권 센터장입니다. 이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정체성이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죠. 집에 돌아가면 아이 아빠이고 또 누구의 친구이고 이런데 이 중에서 이 정체성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직업적 정체성입니다. 근데 퇴직을 하게 되면 이 직업적 정체성이 사라지죠.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하면 혼돈이 오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지? 그때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정체성에 대한 자기 질문을 해보시면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직업적 정체성을 동일시하고 그 직업적 정체성에서 살아가던 방식 자체를 지속할 경우에는 골프도 쳐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정체성을 바꾸면 그런 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노후 피로 자금은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또 변할 것이고 세 번째가 자식입니다. 자식. 자녀들을 어디까지 도와줄 것이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거든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이 55년생부터 71년생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요.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에서 평균의 값을 봤을 때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들입니다. 그 전에는 배움 세대들은 사회 평균적으로는 항상 부모보다 더 부자가 되어 왔어요. 근데 가난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쉽게 발견하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주요 대도시,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집을 마련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저희 세대에 부모의 도움으로 집을 마련해서 시작하는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 주택을 구입하는 젊은 계층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아주 예외적으로 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에 의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 자체가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이 세 가지 변수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 살 것이냐, 나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자녀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생활비 개념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의견이 있어요. 뭐 자녀를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노후 준비가 먼저라는 걸 자녀들한테 알려줘라.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걸 가지고 무엇이 옳으냐라고 어떤 분들은 뭐 나오셔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좀 젊었을 때 그렇게 말했는데 뭐 세상 돌아가는 판을 보면 그렇게 잘라 말 못하겠다. 너무 이제 사회 고비용 구조로 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죠. 저도 지지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아름답진 않다. 굉장히 우울한 그림인데 우울하더라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런 걸 다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의 이제 퇴직 이후에 현금 흐름 전략을 한번 짜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아주 원론적인 의미의 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을 제가 이 처음 칼럼을 쓰면서 이걸 했던 게 뭐냐면 그 재정훈련이라는 개념을 했던 건 뭐냐면 그 맞벌이 함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아주 진보를 대변하는 의원님 중에 엘리자베스 워렌 그 하버드대 법대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맞벌이 함정이라는 책에서 미국에서 왜 똑똑하고 고학력의 맞벌이 부부들이 왜 파산을 하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 쓴 책이에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학군 입찰 경쟁이라는 건데 좋은 학군지에 똑똑한 부모들이 좋은 학력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대출을 흔히 하는 말로 최대한 받아서 베팅을 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차이가 있죠. 미국은 고용이 굉장히 탄력적인 나라입니다. 해고를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해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해고가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 구조 굉장히 비탄력적인 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뭐 노동이 뭐 회사 측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이제 보호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은 해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해고하기 쉽잖아요. 요즘 우리가 빅테크에서만 6만 명인가 자른다고 그러고 미국에 이민 가 있는 제 친구 아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데 그 친구 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거든요. 한 5, 6년, 7, 8년 전만 해도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했으면 서로 다 데려갔습니다. 같이 졸업한 친구들 단 한 명도 채 못했답니다. 단 한 명도.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잘리면 어떻게 되느냐? 한 명의 수입이 없는 거죠. 내가 대출액을 2명 수입을 기준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파산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또 차이가 말씀드리면 미국은 만약 집을 못 갚으면 우리나라는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은행도 같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대출 제도는 빌린 사람이 죽을 때까지 찾아가는 비대칭적인 대출 관행이고요. 미국은 내가 집을 포기해버리면 근데 이제 내 집이 날아가긴 하지만 포기해버리면 또 안 와야 됩니다. 이런 구조로 특수성이 있다 말씀드리지만 그걸 이제 저희가 응용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퇴직한 이후에 이게 이제 수입이 단절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똑같은 의미인 거죠.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쓴 그 책에서 나오는 핵심 개념은 수입의 단절이거든요. 어느 한 사람의. 우리도 이제 은퇴라는 것 자체가 퇴직이라는 것 자체가 수입의 단절이기 때문에 이 단절을 대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존 자산으로 얼마의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친구나 이제 후배들이 선배분들이 이미 퇴임하셨고
가끔 찾아오거든요.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이쪽 일을 오래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네가 퇴직하면 얼마 정도 생활비를 주지.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많으면 야 그냥 대충 쓰고 살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기엔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펑펑 쓰긴 어렵고 그렇지만 뭐 또 개혁은 필요하고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액이 아주 커지면 그때부터 세금 문제가 중요하지 설계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오게 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네가 쓸 수 있는지를 네 품위 유지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아이가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이제 뭐 결혼 정년기랑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반영을 해서 월 생활비를 뽑아와라. 그러면은 다 잘 뽑아올 것 같죠. 해보신 분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제 친구 얘기입니다. 처음 해봤다고.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생각보다 많이 든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 대도시 기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정체성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은 가치관을 결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체성이라는 것은 신념과 믿음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자기 인식 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야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돈을 쓰는 거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씀씀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제 거의 안 해봅니다. 그래서 꼭 꼼꼼하게는 아니더라도 저는 그냥 하루 주말에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이렇게 엑셀 같은 거를 이렇게 내 재산 한번 짜고 내가 캐시플로 얼마 나올지 예상치 같은 걸 해보고 그걸 이제 뭐 제 생각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면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이고 제 친구 중에 정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친구는 연금 쪽에서 오래 일했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늘 그렇게 연금 쪽에 일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자기 자산을 짜놓고서 캐시플로우에 대한 계속적으로 자기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 중에서 가장 소프트 랜딩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케이스인데 그 친구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투자도 뭐 잘하는 편이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그 친구가 꾸준히 캐시플로우에 대한 자기 계획을 퇴직 몇 년 전부터 해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친구가 소프트 랜딩 하는데 크게 하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할 때 퇴직금 1억 원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은 일단 일자리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분보다 더 위험한 거는 뭐냐면 1억 원이 내가 돈이 적기 때문에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같은 때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뭐 레버리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1번은 뭐냐면 자산 운용이 아니라 일자리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저도 교과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파타임 일자리라도 좀 사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되기가 많이 나라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일할 수 있는 앱이 있는 거예요. 풀타임 잡이 아니더라도 가장 원하는 건 풀타임 잡이지만 풀타임 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 반복 가능하고 지속적인 파타임 잡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이 정도 금액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으면 일단은 이 자산을 가지고 이게 뭐 어디에 들어있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막 이 돈이 내가 그냥 연금은 하나도 없고 이 돈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돈이 내가 퇴직금 DC형 계좌에 있는 건지 다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퇴직금 계좌에 있으면 저는 뭐 여기서 배당 관련 ETF나 커버드 콜을 많이는 아니고 굉장히 보수적인 커버드 콜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한 목표 수익률을 한 5% 정도, 5에서 7% 정도 잡으면 여기서 한 연간 500에서 700은 나오니까 그걸 가지면 한 600 정도 나온다 치면 300, 300이 두 달치 생활비가 커버가 되니까 내가 이제 10개월치를 벌어야죠. 10개월치를 이제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꼰대 같은 얘기인데 젊은 직원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쉽게 돈 버는 방법이 대기업에 입사하는 거다. 휴가 다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때 되면 보너스도 주고
그다음 연월차 수당도 주고 해고도 함부로 안 되고 제일 돈 벌기 쉽다. 여러분들 장사를 하시면 식당을 하시면 조그만 공간에 내 인생을 갈아넣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영업을 하면 상대방의 의뢰 입장에서 비율을 맞춰야 되고요. 배달업을 하시면 수많은 교통사고의 리스크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어렵다. 이게 어렵다. 그래서 저는 창업의 시대에서 파타임, 풀타임, 뭐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파타임의 시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 근데 단 내가 굉장한 전문 지식이 있고 재산도 어느 정도 돼서 손실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뭐 몇십억이 있는데 내가 5억 정도 날려도 돼. 뭐 이렇게 돼서 이런 분들이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다. 굉장히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왜냐하면 뭐 저는 제 삶의 환경 자체가 가족들 중에 자영업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얼마나 어려운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고 지금도 쉽지도 않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쉽지도 않아서 저는 오히려 이제 창업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죠. 아름다운 얘기. 이런 말은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뭐 한다면 1인 창업이란 표현도 쓰고 그다음에 경영사상가인 이제 찰스 핸디 지금 작고하셨는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경영사상가인데 이분이 이제 오래전에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다시 보고 있는데 한번 절판된 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벼룩의 개념 1인 기업 이제 프리랜서죠. 프리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쓰든 1인 기업으로 쓰든 이제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시스템에 투입을 하는 거죠. 뭐 장사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야 되고 뭐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거기에 설비비를 내고 종업원을 고용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창업은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붙이자면 창업은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체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뭐 저 같은 사람 맨날 골골대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파타임 일자리들 풀타임 베스트지만 풀타임이 안 되면 파타임 일자리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 사회가 정년 연장을 해야 됩니다.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 5명당 1명이 65세 이상인 청구령 사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향후 아마 10년간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질 겁니다. 지금까지의 속도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 시속 한 30km, 40km 달렸다고 그러면 앞으로 한 100km 달리게 될 겁니다. 고령화가. 그러면 10년 안에 제 생각에는 일본처럼 국민 3명당 1명이 65세 이상인 나라가 될 것이면 당연히 그 60세 이상의 인력들을 어떻게 사회가 다시 잘 활용하느냐는 문제는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고령화에 대한 이슈가 묻혔는데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가 데이터처죠. 뭐 통계청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드디어 한국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됐습니다. 국민 5명당 1명 65세 이상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는 아주 인구의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고령화 사회의 확실한 거는 사회가 고비용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이 고비용 구조를 어떻게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얼마나 이거를 천천히 적응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내느냐가 우리가 국가적 차원의 리더십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문제 인구 고령화 얘기 나오면 출산율 얘기하는데 출산율은 지금 높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가 지금 태어나도 애가 제대로 된 노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20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다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노동시장에 편입이 되려고 그러면 특히 남자의 경우는 대학까지 나간다고 한다 치면은 27살, 27년, 26년 후에나 우리 노동시장에 편입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10년, 20년 동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이들 많이 낳아야죠. 많이 낳아야죠. 낳더라도 출산 높아졌으니까 이제 괜찮아질 거야? 절대 상관없습니다. 20년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노동시장에 편입이 될 때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젊은 세대도 취업이 안 되는 마당에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잘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창업은 굉장히 불리한 환경으로 간다. 더 고령화가 되면 훨씬 더 불리합니다. 예, 이게 저도 이제 뭐 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나 연금에 관해서 벌써 세월이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정말 제가 뭐 이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막 관심 갖고 그랬던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고령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계속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제 20년 전에 고민했던 것들, 20년 전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 어떨까 해서 그때 생각했던 것들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 고령화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사회가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비용을 사회가 어떻게 분배하고 개인도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도 이 고령화 사회를 우리보다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가 20여 년간 그 디플레이션과 함께 되게 어려웠던 그 실패의 원인으로 많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 리더십의 실종이었고, 경제 체력에 비해서 그 정치 시스템의 낙후들을 꼽았던 전문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고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요즘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을 많이 벌지만 돈을 또 못 버는 시기가 옵니다. 지금 많이 벌면 내 씀씀이는 별로 문제점이 안 드러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야. 내가 막 연봉도 많이 받고 그러면 좀 이것저것 좀 대충 써도 뭐 삶에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수입이 줄어들면 씀씀이가 민낯을 드러내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런 시기가 올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차원에서 좀 연금 같은 여건이 되시면 최소한 세액공제 한도 같은 거 다 채우시려고 노력을 하고, 뭐 IS의 계좌도 다 채우시고, 그래서 지금 세제 혜택 상품부터 다 채우시고 이런 작업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 드리고 말씀하시면 뭐 돈이 있어야 노후 준비를 하지,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30년 전도 했었고요. 4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30년 뒤도 나올 겁니다. 우리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노후 준비를 못하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도 부정할 수 없고 제 주변에도 그러신 분들 계시고,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좀만 더 여건이 돼주면 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 친구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10만 원도 없냐. 10만 원도 없냐. 10만 원에도 합시다. 우리는 하시고, 딴 거 좀 덜 쓰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나란 존재를 직업적 정체성 외에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저도 해결책이 없고 저도 그거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퇴직을 언젠가 하겠죠. 저도 뭐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런데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젊은 세대 분들은 그냥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Just Keep Buying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에 서문도 썼는데, 젊은 세대들은 저는 왜 계속 투자를 하면 되느냐 고민하지 마시고, 시장 변동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최소한 연금 계좌라도 Just Keep Buying 하시길 바라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